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강의 촬영할 때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마음도 밝았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날들, 대학 생활이 빈다고 찬란한 날들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으로서 저는 철학적 중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으로서 중도의 사유와 중도의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 또 그 논리가 갖는 특성들, 나아가서 중도의 논리 속에 하나와 둘이 갖는 관계의 특성,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동양의 중도의 사유, 논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약간의 염려가 생겨요. 우리 동양 전통으로부터 온 사유 양식과 논리를 속에 올리면서 용어들 또한 동양 고전으로부터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생경하고 낯설단 말이야. 쉽지만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철학과 삶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물론 드물게는 고학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입생들이에요. 근데 논리학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듣는 친구들, 또는 선택 과목으로 듣는 교양 강좌로서 논리학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논리학 강의를 들으시면 어떠신가? 마냥 쉬운가? 용어들이 다 익숙한 용어들인가? 서양이 논리학 하면 되게 이제 서양이 기본 논리학까지는 아니고 형식 논리학을 많이 강의 내용으로 다뤄지는데, 기본 논리학은 제쳐 두고서라도 형식 논리학에서만 동일률이니 배중률이니 모순율이니 또 이 세 가지 룰을 어겨서 오류에 빠지는 추론 과정에서 오류에 빠지는, 그래서 오류 구별하기, 오류 찾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오류를 피하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논리는 어디 또 아리스토텔로부터 유래하는, 여러분들이 3단 논법으로 알고 있는 형식 논리학뿐인가? 서양에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 논리학의 한계를 보면서 나온 논리로서 변증법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변증법이 뭔지 몰라도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들어보셨을 거야. 칼 막스는 어때? 그들의 사유를 이끌어가는 논리가 변증법. 근데 사실 변증법은 헤겔이 와서 학문하는 주된 방법으로서 부각이 되었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사유이자 논리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고대 히랍으로부터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던 사유. 변증법이라는 사유는 여러분들에게만 어려울 게 아니라 사실 철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에게도 변증법을 해겔과 막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철학의 박사님들, 교수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사이자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변증법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철학이야말로, 구체적으로 해겔의 철학이야말로 서양 철학의 정수가 아닌가. 그래서 혹자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변증법의 사유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사유였다. 서양 철학적 맥락에서 최고의 사유자 최고난도의 철학이다 라고도 회자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논리에는 이 형식논리학과 변증법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철학에서 니체 이후에 후설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그대로 논리로 삼는 논리가 차이와 차현의 논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렸어요. 그러면 변증법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차이와 차현의 논리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서 좀 쉽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변증법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철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마저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도대체 차이와 차이의 논리를 바탕으로 펼치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말과 글은 해겔 전공하신 선생님들마저도 그래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저렇게 같은 철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철학 공부만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철학을 어렵게 표현하고 말로 하는지, 차이와 차이의 논리 이전에 서양 철학적 맥락 속에서 최고난도의 사유자 철학이라고 인정이 되었던 변증법적 사유를 전공하는 박사님들, 교수님들마저도 어려워하는 사유가 차이와 차이의 논리다. 근데 서양에는 또한 변증법과 차이와 차이의 논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근세의 서양 철학이 유럽 대륙의 합리론과 저 섬의 영국의 경험론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듯이 그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진다면 영미 쪽에서는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 철학이라고 속칭 구분해서 부르죠. 그쪽에서 많이 발전한 논리가 형식 논리학을 기호화해서 양화해서 기호 논리로 발전시켰어. 근데 이 영미 철학이 단순히 기호 논리에 그치지 않고 기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명제값으로서 참과 거짓을, 그래서 이치 논리라고 그래요. 이 기호 논리로부터 발전하여, 그러니까 기호 논리까지는 그래도 명제값으로 참과 거짓말을 설정하는 이치 논리인데, 이 이치 논리를 넘어서 참과 거짓으로 본 명제값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치야, 이치를 넘어서 다치 논리를 주장하는 논리가 퍼지 논리라고 합니다. 이 퍼지 논리는 그래서 이치 논리를 넘어서는 사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참과 거짓 사이에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양다리 걸치기, 애매성을 허용하는 논리야. 그런 점에서 우리 동양사회하고 서양의 다른 논리들에 비해서 근접한 사유이자 논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이렇게 서양 논리를 형식 논리부터 변증법, 차유와 차연의 논리, 그 다음에 이 기호 논리로부터 발전한 퍼지 논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올릴 동양의 세 가지 사유 형식으로서 중도 논리가 상대적으로 번잡스럽거나
난해하거나 어렵다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리학 수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래도 유치원,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가방 심부름을 10여 년 이상 했어. 그래서 논리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논리라는 말은 들어보고, 또 논리가 있다면 논리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철학적으로는 초월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일상인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서양의 사회 양식 논리만 보더라도 이렇게 고대 히라브로부터 내려오는 오늘날까지 주된 논리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식 논리 이후에 변증법, 차이와 차이의 논리, 퍼시 논리라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양의 논리학자, 철학자, 학자들은 왜 동일성이 올렸다는 형식의 논리, 또 동일성이 올렸다는 형식 논리 이후에 이치 논리로서 쭉 이어지는 이 논리들은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논리를 변주시키듯이 비판해서 이렇게 다양한 논리 양태로 변화를 시켜왔을까요? 과연 논리라는 게 정말로 우리 경험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감각적인 세계와는 무관하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철학적으로는 초월적인 그런 논리란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양의 형식 논리는 항상 참된 바른 논리로서 과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인가? 철학을, 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우리 학문의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이 형식 논리학에 의존해서 학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형식 논리에만 의존해서 학문을 하게 될 때, 사유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공부하는 학생이기 이전에,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이전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논리에만 의존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참된 삶, 바른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논리적이다, 논리 정연하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라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항상 좋은 것으로, 훌륭한 학생, 훌륭한 사람, 사유를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과연 정말 인간다운 사람인지, 온전한 사유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이용하는 사물, 대상들, 사태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A라고 합시다. A라고만 규정을 해서 A를 A로만 규정해서, 그러니까 동일성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동일적으로 잘 따르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변화해가는 사물의 사태, 또 이 사물과 사태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를 A라고 규정했을 때와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사물의 속성을 보거나, 만약에 한 사람, 한 인간이었다면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식논리에 따르는 동일성의 원리만 따라서는 우리가 준수를 한다면 A를 A로서만 보지 A의 다른 속성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제약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동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오늘 우리 지혁이 학생이 도와주고, 우리 두 여학생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지혁이를 예로 듭시다. 지혁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착한 친구야. 근데 지혁이도 사람인데 지혁이가 항상 착할 수만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이나 살인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사기도 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혁이를 항상 좋은 친구로만 사유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보고 지혁이의 다른 측면, 지혁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체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혁이하고 관계를 사태에 실제에 부합하게끔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지혁이가 참 착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주 나쁜 친구로서, 나쁜 인간으로서 지혁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착한 친구로만 알고 있는 어떤 한 학생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봐. 대화가 제대로 되겠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이상한 친구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형식 논리만으로는 사태와 사람, 인간의 변화와 인간이 가지는 다양성, 사물과 사태가 가지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논리적으로 제약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논리는, 특히 서양의 형식 논리는 시간성, 시간과 장소, 공간의 다양성을 거의 배제한다고 할 수가 있어. 항상 고정된 지점, 고정된 시간 속에서의 한 인간이나 한 사물을 보고서 만약 그것이 A라고만 A로만 규정해서 사유를 한다. 이전에는 서양의 형식 논리는 실제를 운동 변화하는 이 세계를 그대로 다 반영한, 제대로 반영한 사유 양식이죠, 논리로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 와서는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서양의 논리는 단지 형식일 뿐이지 내용,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다라는 것은. 그래서 서양의 형식 논리, 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논리는 실제를,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커다란 한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논리적인 사람, 마냥 부러워할 만한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동양사회, 중도사회, 중도논리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동양 전통의 이 중도의 사유양식, 중도의 논리는 일단은 이 동양의 사유양식을 논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형식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과연 논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논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중도의 논리를 가지고서 학문은, 철학을 포함한 학문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가지고 메모를 해가면서 한번 사유를 해가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양의 형식 논리와 그 다음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소개 올린 동양의 전통적인 세 가지 사유 형식, 중도의 논리가 두 논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논리가 사태에 더 적합한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학문을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리, 어떤 논리일까? 제가 어떤 하나의 답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정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했었을 때 우리는 논리학 시간에 서양의 논리 위주로 그때 2500여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래한 형식 논리로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데 동양의 중도의 논리를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배우고 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말 속에, 우리 전통 사상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녹아 배어 들어간 새 양식이자 이 논리를 서양의 형식 논리보다도 오히려 먼저 섭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 양식으로서 중도의 사유 논리로서 논리를 가지고 서양의 학문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도학이라는 학문을,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보편적인 학문 방법론으로서 중도학을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자, 제가 충분히는 설명을 못 올렸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설계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양 형식 논리에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르면서 학문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과 동양의 사회전통 양식을 고려하면서 그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학문하는 방법. 정순백 선생님이 오늘은 강의를 하시면서 뭐 내용을,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무거운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제기를 하네요. 철학 공부는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쌓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사실은 책을 혼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철학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지식 못지않게 여러분들 스스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철학이 단순히 학문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을 단순히 철학과 삶이라는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냥 숙제한다 생각하고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면해서 사유하고 판단하고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일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어떤 사회 양식, 어떤 태도, 방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곰곰이 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을 학문으로서 철학하면 개똥철학도 있고 여러분들 동네 가면 사주 팔자 봐주는 철학관이라고 대나무에다 깃발 꽂아놓은 철학관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 학문으로서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주제,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